교양이 많아지면 뭐에 쓸모가 있나요? 네. 곧 돈 버는데 도움이 되나요? 좋은 자리를 갖는데 도움이 되나요? 내가 먼저 생각했던 나는 이 고전을 읽지 못할 것이다 라고 내가 먼저 내렸던 단정을 확증시켜줄 수 있는 증거를 찾는 독서를 해요. 뭐 이해 못할 것만 찾고 있는 건. 이 문장 나왔잖아. 도저히 내가 이해 못할 문장. 거봐, 나는 도전까지 못 읽을 거라고 생각했잖아. 아, 그렇군요. 거봐, 진짜 그 말씀 들으니까 제가 그랬던 그 경험이 생각이 나네.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나머지 45분의 구범준 PD입니다.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자.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개발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슬로건이기도 한데요. 이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오늘 손님으로 나오셨습니다. 네, 아주대 사회학과 노명우 교수님입니다. 인사 한번 네,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노명우입니다. 세바시 강연은 이제 4년 전에 한번 나오시고 네. 그때 진짜 기록하는 자 당신이 인생의 주인공이다. 진짜 정말 좋은 강연을 아직 못 보신 분이 있다면 세바시 노명우 이렇게 검색하시면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는데 저는 뭐 세바시 필수 강연 중에 하나라고 주장하는 강연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교양 고전 독서라는 좀 신간을 좀 들고 나오신 건데요. 교양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사실 교양이란 말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시대에 가장 오해받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교수님은 교양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요? 사실 교양을 정의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교양이라는 문제에 관해서 생각하게 된 배경을 먼저 잠깐 설명드릴게요. 저는 이제 사회학을 공부한 지가 수십 년이 됐습니다. 그렇죠. 사회학 분야에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어느 날 스스로 저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사회학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만큼의 교양이라 부를 수 있는 걸 내가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니 좀 부끄러워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의 총량이 100이라고 한다면 100 중에서 95 이상은 사회학 분야에 국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전문가라고 부르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지만 전문가가 늘 전문가만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늘 사회학 전공하시는 분들만 만나는 건 아니고 같은 전공을 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이야기가 잘 통해요. 근데 전혀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을 만날 경우 어떠세요? 뭐 그분의 분야를 잘 몰라서 약간 두려울 때도 있고 낯설 때도 있고 그렇죠. 말이 잘 안 통할 때도 그렇죠. 있고 같은 분야의 전공 사람들끼리 모여서는 다 통했다고 다 끄덕끄덕했던 이야기인데 전혀 다른 분야의 분을 만나게 되면 그분이 우리가 다 끄덕였던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양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살고 그러다 보니 각자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도 다 다를 수밖에 없지요. 어떤 분은 요리가 전문 분야, 어떤 사람은 저처럼 사회학이 전문 분야, 어떤 사람은 법이 전문 분야, 또 어떤 분은 경제가 전문 분야. 전문 분야는 다 각각 다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같은 사회 속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우리한테는 교집합이 필요해요. 교집합이 있어야 서로 다른 전문 분야에서 자기 어떤 만족감이라든가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더라도 교집합이 있어야 사회가 원활하게 잘 움직여지는 거니까요. 저는 교양이라는 게 중간에 있는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던져봤더니 그런 맥락에서 난 교양이 없다. 부족하다. 난 사회학이라는 전문 지식 그렇죠. 분야의 95%를 다 네. 갖고 있기 네. 때문에 그럼 제가 앞으로 제 남은 인생 그래도 조금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 지금까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그 교집합, 공통 분모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서 교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됐죠. 그러면 교양이란 타인과 함께 내 삶을 영위하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네, 바로 뭐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교양이라는 하는 문제가 지식이라는 문제랑 다른 문제고 교양은 학교를 누가 오래 다녔는가라고도 다른 문제입니다. 학교를 오래 다녔는데
공동부모에 대한 감각이 없으시면 교양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쵸. 학교를 오래 다니시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학벌은 대단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에 대한 공동부모에 대한 감각이 있으시다면 매우 교양이 있으신 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 지인 중에 이제 대학에서 그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업을 하는 분이 이제 주로 이제 문과겠죠. 이 문과 쪽의 교수님들의 고민이 교양 교육에 대한 고민이 아주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요새 젊은 어떤 청년 대학생들에게 교양 교육이라는 게 되게 관심 밖의 일이고 그런 거를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도 세상은 우리 사회는 그걸 더 요구하지 않는 오히려 뭐 기술이나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만 요구하는 이런 게 좀 한탄스럽다. 네. 교양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하거든요. 학교에서는 교양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요? 그러니까 학부 대학에서 전공 수업이 있고 또 동시에 교양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현재의 대학이 주로 직업 교육을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이 제일 목표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학교 교육을 마치고 좋은 직업을 갖는 것. 이게 대학에서 교육을 받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근데 물론 우리는 먹고 살아야 하니까 대학교를 나온 사람이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직업 훈련을 받아서 그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전문가가 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본래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의 목적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그렇죠. 그건 아니죠. 교육의 목적은 기능 교육 대신 직업 교육으로는 환원될 수 없는 거죠. 직업 교육, 전문 교육은 교육의 일부분이지 교육 그 자체가 직업 교육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그러면 교육이 직업 교육으로 환원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나머지 영역을 우리가 무엇이라 부를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건 그렇죠. 역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교양 교육이에요. 그럼 왜 교육이 직업 교육으로 환원되지 않는가? 바로 이 문제는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좋은 직업을 갖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아니죠. 어디까지나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좋은 사람, 인간다운 사람. 인간다운 네. 사람. 그럼 인격을 갖춘 사람, 남이 볼 때 손가락질 받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보다 괜찮은 사람, 보다 좀 더 나아진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인데 대학에서 취업 교육 위주로 전환되다 보니 교육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교양에 대한 문제예요. 맞아요. 인격을 갖춘 사람이 무엇인가?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괜찮은 사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그러네요.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선 우리는 무엇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 자체를 던지지 않는 세태가 되어버렸죠. 오히려 오해도 하고 있는 게 여기 이 책에 이 책 표지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 그럼 이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좀 더 뭔가 더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기술이 있거나 경제적 부를 조금 더 가졌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자꾸 이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자기 개발의 목적이기도 하고 근데 교수님이 주장하시는 거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은 더 인간다운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우리가 그 교양이 있다라는 걸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욕구,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의지라고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가장 좁은 의미로 이해하는 교양을 갖추기 위해선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삶의 여유도 있어야 돼요. 돈도 있어야 되고 원만한 사회적 지위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도 돈 좀 이렇게 벌었으니 이젠 교양 있게 살아볼까라고 생각하는 교양은 가장 좁은 의미의 교양이고요. 우리가 보다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 나보다 예전보단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와 욕구는 꼭 우리가 돈이 많아서 되는 문제는 아닌 거죠. 그렇죠. 중요한 문제는 이런 의지와 욕구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꼭 부유한 사람이 더 나아진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건 욕구가 아니죠. 강하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분이 꼭 그분이 경제적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더 나아지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요.
전 중요한 건 인간은 세상을 한 번 사는데 누구나 한 번 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은 소중하고 그 괜찮은 사람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깝다. 좀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좋지. 대놓고 말은 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주변에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없는 마지막을 우리가 맞이한다라고 하면 참 슬픈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어떻게 하면 괜찮은 사람이 될 것인가. 조금씩이라도 마치 인생은 마라톤이니까 당장에 갑자기 한 번에 괜찮은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아주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건 아주 차근차근 걸어가는 과정이죠. 근데 누가 나중에 괜찮은 사람이 되는가, 어떤 사람 되지 않는가의 차이는 전 뭐라고 보냐면 그 사람의 경제적 차이도 아니고 그 사람의 학력의 차이도 아니고 얼마나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자기 욕망을 가지고 있었는가의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그 생각을 계속하는 사람은 나를 돌아보게 그렇죠.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알게 모르게 매일매일 갱신되고 조금씩 나아질 거고 어떤 사람은 돈도 많고 학벌도 좋고 그런데 이런 질문 자체를 아예 던지지 않고 삶을 산다면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걸 알 테니까요. 그 우리가 세바시를 제가 하면서 늘 세바시는 뭘 다루는 겁니까? 왜냐면 다양한 주제가 네, 너무 많으니까. 네, 그래서 네.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생 교양이요. 이게 틀린 말이 맞습니다. 아니네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해온 일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목할 말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그 욕망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더 나은 사람이라는 정의가 더 인간다운 사람. 네.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이렇게 책을 통해서 교양을 강조하시게 된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떻게 보면 덜 인간다운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건가요? 왜 이 교양이 필요하게 된 거죠? 요즘 시대 교양에 관해서 얘기하면 많이 대뜸 나오는 반응이 이런 거였어요. 교양이 많아지면 뭐에 쓸모가 있나요? 예. 곧 돈 버는데 도움이 되나요? 좋은 자리를 갖는데 도움이 되나요? 저는 요즘 시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사고방식은 너무 한편으로는 너무 물질주의적이고 그렇죠. 한편으로는 너무 도구주의적인 사고방식들을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이 주변 사람을 왜 도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누가 던졌을 때 그 질문에 도구적으로 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그거 도우면 내가 뭐 천국 가나요? 뭐 이런 질문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인간이 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사람이니까. 사람이 어떻게 주변에 아픈 사람, 주변에 힘든 사람을, 이웃의 고통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는가?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면 그게 사람인가요? 그게 사람이냐? 이런 이게 게 사실 되는. 유일하게 할 그러네요. 수 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돕는 거 자체가 목적인 거지 도구는 네. 아니다. 근데 어느새 이제 우리는 항상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무엇을 위한 쓸모가 있느냐, 무엇에 도달하기 위한 도구이냐, 좀 더 아주 세속적으로, 속물적으로 얘기하자면 돈 되나요? 돈 되나요? 먹고 사는데 네. 좋은 어떤 게 있나요? 뭐 이런. 근데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중에서 물론 돈 버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근데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돈 버는 것으로 환원될 수는 없다라는 건 아마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렇죠. 다 알고 있죠, 사실은. 다 네. 알고 있죠. 근데 그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 그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너무나 도구적이고 너무나 기능적이고 항상 어떤 인간의 가치와 관련된 질문을 쓸모랑 연결시키면서 이런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도록 하는 환경 속에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느새 그 질문을 잊어버렸어요. 사람은 무엇인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조건들을 갖추어야 사람은 그때 비로소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 사람이 짐승과 다른 건 뭘까?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뭘까? 이런 질문들을 어느새 우리는 잊어버렸고 어느 누구도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고 누군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지루한 사람, 네. 고루한 사람. 고루한 사람. 유튜브도 보면 그렇잖아요. 사실 뭐
저희도 그런 콘텐츠가 없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거 하면 뭐가 좋습니까? 그래서 뭐 부의 축적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뭐 친구를 다 관계를 넓히기 위한 방법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궁극의 질문을 잊어버리고 그런 것들에만 이제 관심을 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교양이 이제 필요하다. 교양은 그 자체가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는 거군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딱 받자마자 이제 교양 고전 독서입니다. 뭐 디자인도 너무 좋고 받자마자 여기에 이제 책을 추천하셔서 아 교양인이면 여기서 추천한 책 중에 일부는 읽은 게 있겠구나 하고 저도 이렇게 봤더니 제가 교양인이 아니었다는 좌절감을 맛봤습니다. 없더라고요. 네. 정독한 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도 이 책을 쓰기 전까지는 이 책에 소개된 책 중에서 읽었던 책이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제가 이렇게 좌절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저도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 책들을 읽어본 적이 없었고 이 책이 만들어진 과정을 좀 설명드리자면 아까 제가 처음 던졌던 질문 나 교양 있나? 교양이 좀 부족하네. 교양이 없네. 이상하다. 난 대학 나온 사람인데 대학만 나왔을 뿐만 아니라 책도 여러 권 쓰신 저자고 심지어 박사인데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현재 직업이 교수인데 교수고 내가 교양이 없다라는 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저 인생을 돌이켜보니 제가 책을 읽는 방식이 너무나 전공 독서에 국한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 전공 직업 분야와 관련된 책들만 읽었다. 그것도 곰곰이 생각해봤죠. 교수님은 안 그러신 굳이 이게 사회학 분야만 책을 읽진 않으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쓴 책들도 좀 사회학 분야에서 조금 벗어난 책들도 있고 인류가 우리에게 남겨준 책의 범위와 물론 그렇죠. 축적되어 있는 역사를 살펴보면 제가 읽었던 책들은 너무나 요만큼이에요. 너무 자기 성찰과 반성이 과하신 건 아니십니까? 요즘은 너무 자기 성찰이 없는 시대라서 좀 자기 성찰을 제가 최근에 좀 세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자꾸 나이 먹으니까요. 그런 자신감도 없어지는 것도 있어요.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제가. 그리고 분명한 것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보다 앞으로 살 시간이 더 짧다라는 사실이 분명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제가 책을 읽던 방식대로 책을 읽어서는 안 되겠다. 뭔가 전환점이 필요하다. 좀 변화가 필요하다. 네. 내가 몇 살까지 책을 읽을 수 있을까? 몇 살까지 책을 읽을 수 있으실까? 내지는 몇 살까지 책을 읽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몇 살까지 운동할 수 있을까는 답이 되게 분명하고 되게 짧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연령이. 근데 책을 읽는 거는 뭐 우리가 뭐 크게 뭐 이렇게 움직임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한 80세? 우리가 한 90세나 100세 사이까지 산다면 조금 더 쓰시면. 더 쓰면 90 죽기 전까지 아닌가요? 저도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넉넉하게 희망사항으로 책을 내가 85살까지는 85살. 읽는데 지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강 상태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그러네. 생각이 이거 들었어요. 잊어보니까 이것도 건강 네. 육체죠. 잊어보니까. 그러면 몇 년이나 남았지? 라고 생각해 보니 지금 30년 정도 남았어요. 30년 정도 남았어요. 1년에 제가 책을 몇 권이나 읽을 수 있을까 현실적인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1년에 내가 책을 몇 권이나 읽을 수 있을까. 사실 사람이 책을 저도 공부하고 가르치는 게 직업인 사람입니다만 제가 새로운 책을 한 달에 몇 권이나 읽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도 한 달에 한 3-4권을 넘게 정독을 전제로 한다면 그렇죠. 게다가 또 책에 따라 난이도도 있고 그렇죠. 두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책은 뭐 일주일 만에 읽을 수도 있지만 어떤 책은 한 달 이상을 투자해야 되는 책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아보니까 한 달에 한 권, 한 달에 한 권이면 1년이면 12권. 30년 몇 권이죠? 몇 권 안 되네요. 진짜 몇 권 안 360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책을 읽었던 방식으로 책을 읽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진짜 30년 동안 360권 뿐이 안 돼요. 사실 뻔이라고 말하기 좀 그런 게 우리나라 독서 평균 권수가 360권씩이나 되는데 그 360권을 무엇으로 채울까라는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치 이게 뭐 많이 읽는 분들한테 360권이 굉장히 제한적인 숫자니까 내가 소중하게 읽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동시에 저한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까지 제가 읽지 않았으면서도 읽은 척했던 책들. 고전 중에 그런 게 많죠. 우리가 이제 고전에 대해서 농담을 그렇죠. 삼아 사람들이 내리는 정의는 네. 누구나 작가와 책 이름은 알고 있으나 아무도 읽지 않은 책이 고전이다라고 우스꽝스럽게 고전을 정의 내리기도 현실적인 정의죠. 네. 할 정도로 읽은 척한 책들이 굉장히 적지 않게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니 제 인생에 하나의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저도 대학을 다녔고 그러면 4년이잖아요. 대학이란 과정이 그렇죠. 4년. 이제부터 제가 다시 대학을 다닌다고 가정을 해보자. 저만의 어떤 제 머릿속에 가상이 교양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을 제가 만드는 겁니다. 4년짜리. 4년짜리. 4년제예요. 그리고 커리큘럼을 이제 짜야 짜야 되는 거죠. 그래서 흥미있다. 4년 동안 제가 한 달에 한 권씩 제대로 그야말로 의미 있는 책 대신 인류의 고전, 인류의 전 세대가 우리에게 물려준 소중한 문화 유산에 해당되는 책들을 적어도 한 달에 한 권씩 읽어서 4년 동안 대학을 다시 다닌다고 생각하고 제가 4년 동안 읽으면 48권이죠. 48권이죠. 요걸 좀 인생의 자산으로 삼아야 되겠다. 요 48권을 4년 동안의 가상으로 만든 교양대학에서 제가 읽어낸다면 그래도 저는 그 이전 세대가 남긴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될 거고 그렇다고 하면 저는 조금 괜찮아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계기가 이 4년 동안의 계획 독서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1년차 계획을 제가 2022년도에 진행을 했고요. 요게 1년차 이게 동안 이제 제가 읽은 4권이 더 결과가 나오면 나옵니다. 되는 거네요. 앞으로 3권이 더 나와서 총 4권이 되면 4년치 교양 교육의 결과물이 이게 12권을 소개한 건가요? 10권인가요? 한 달에 한 권씩 해서 12권이 12권이니까 그럼 3권이 더 나올 예정. 그렇죠. 이미 커리큘럼을 시작했군요. 네, 커리큘럼 프레시맨 1학년 커리큘럼을. 네. 그래서 이걸 제가 혼자 할까 생각해 보니까 혼자 하면 우리 작심삼일 누구나 다 같이 해야죠. 연말에 계획 세우죠. 그렇죠. 연말의 계획은 풍성하잖아요. 그리고 1월에는 한 1월 달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보통 연초에 세웠던 계획이 보통 저 같은 경우도 언제 무너지냐면 설 연휴를 지나면서 무너졌습니다. 저는 설 연휴 가까이 와서 무너져. 그래서 안 되겠다. 제가 이렇게 절실한 마음으로 4년짜리 교양대학을 제 머릿속에서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생각은 했지만 그냥 혼자 생각만 하면 이거 나도 장담 못한다. 작심삼이 될 가능성이 많다. 라고 해서 제가 2021년이죠. 그러니까 2021년 맞아요. 12월 31일 날 제 SNS에 제가 새해부터 이런 걸 해보려고 합니다. 전 생각해보면 제가 이거 너무 올리셨어요. 교양이 없는 것 같아요. 좀 교양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전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때 제가 장난스럽게 어떤 표현을 썼냐면 제가 곰곰이 저를 생각해보니 저는 한 번 사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 한 번 사는 인생 아직 세계적인 석학도 되어보지 못했고 앞으로 될 가능성도 없으니 하다못해 제 인생을 교양 있는 사람으로 제 인생을 마감이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교양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분 없으십니까? 라고 해서 우리 함께 책을 읽읍시다라고 제가 2021년 12월 31일 날 저희 SNS에 공지를 올렸죠. 맞아요. 함께 읽을 사람 찾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잤어요. 1월 1일 날 일어나서 제가 이메일을 열었는데 무더기로 이메일이 쏟아졌습니다. 함께 하겠다는 분들이요. 무더기로. 네. 그래서 2022년에 그분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읽는 작업을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진행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그 강의는 제가 그 책 내용을 요약해 주는 건 아니었어요. 어떤 컨셉이었냐면 제가 먼저 읽는 겁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니 이 책을 읽을 땐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부딪혔던 어려운 점들을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돌파했던 방식들을 들으시고 여러분도 스스로
이 고전에 해당되는 책들을 충분히 여러분 스스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먼저 읽고 제가 먼저 읽는 과정 속에서 제가 느꼈던 어려운 점들, 부딪혔던 거 어떻게 극복했는가, 아니면 전 뭘 깨달았나, 이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강의를 했고요. 강의라고 그걸 들은 사람들은 이제 이 책을 읽는 거고 실습을 그렇죠. 하는 거군요. 먼저 읽은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못 읽을 것 같았던 책을 제가 읽게 됐어요. 이런 방식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한 거고요. 그러면 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그 제 제안을 듣고 그 책을 읽으시는 거죠. 아주 이게 재미있는 어떤 스토리가 있군요. 이게 교수님이 골방에서 이렇게 쓰신 게 아니라 우리 같이 네. 커뮤니티가 돼서 만드신 책이고 현재 그 과정에 있는 거군요. 근데 2022년도에는 서로 수강생들끼리 후기를 주고받는 그런 과정들이 약간 부족했어요. 근데 2023년도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제가 강의를 하고, 강의가 끝난 그 다음 주차에는 다시 저희 온라인으로 모여서 책을 직접 읽으신 분들이 또 자기들이 어떤 걸 극복했는지, 어떤 어려움들을 교수님이 하신 겪었는지,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네, 그걸 수강생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너무 좋다. 또 저도 또 같이 들어가서 눈여겨보면서, 아, 실제로 독자들이, 교양 독자들이 책을 읽을 때 이런 어려운 점들을 겪는구나 라는 걸 저도 눈여겨보게 되고 듣게 되고, 그래서 다음에 내년도에 나올 두 번째 권에서는 또 수강생들이 실제 경험들도 그거 책 글로. 안에 글로 최대한 너무 많이 좋네요. 들어가려고 합니다. 너무 그 좋네요. 책 뒤에 보시면, 네네.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뒷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 책의 가장 아름다운 곳은 뒷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그분들이군요. 네. 아, 생각학교. 이 생각학교라고 이름을 네. 지으셨어요. 그죠? 2002학번 2002학번. 분들 명단이 쭉 있고요. 그리고 이 책은 흔히들 책에 있는 추천사가 없어요. 추천사가 없는 이유는 추천사보다 더 중요한 게 건 여기 있네요. 이 후기. 학번들의 후기.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추천사를 과감히 생략했습니다. 자, 이 교양인의 명단이네. 우리 시대 교양인의 명단.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내가 이 뭐 책을 읽고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돌파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추천한 책들도 그렇고 조금 이렇게 막 어려운 책 같은 거 네. 완독하기도 쉽지 않고 계속 그런 책만 읽기도 쉽지 않은데 그런 몇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대표적인 어려움은 무엇이고 그걸 좀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고전을 읽을 때 가장 큰 어려운 이유는, 저는 우리한테 있는 뼛속같이 스며있는 자신감이 부족해요. 그게 뭐냐고 하면, 자신감이 뼛속까지 있는 게 아니라 부족. 부족해요. 나는 안 돼 이게. 고전을 읽는다고 치면 사람 다 주눅이 들어가요. 난 못 읽을 거야. 내가 감히 쉽지 않아, 막. 내 주제 이걸 읽을 수 있을까? 라고 일단 마음이 너무 무겁고 자신감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해요. 난 못 읽을 거야. 그리고 그 경험들이 있잖아요. 유명한 고전이라고 해서 읽으려고 시도했으나 난 도저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맞아, 맞아. 내던진 경험이, 그런 경험을 우리는 미리 많이 들었지. 그런 경험이 더 많아요. 실제로 고전을 읽은 사람보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와 오디세이. 일리아스 누구나 다 알아요. 제목은. 네. 그리고 읽으려고 시도했던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못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문장들도 많고. 네. 근데 우리가 또 어떤 책을 시작하면서 주눅이 들어서 네. 고전은 어려우니까 난 이해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한 상태에서 고전을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먼저 생각했던 나는 이 고전을 읽지 못할 것이다 라고 내가 먼저 내렸던 단정을 확증시켜 줄 수 있는 증거를 찾는 독서를 해요. 무슨 말인지. 어려우니까 나 이해 못할 거야 라고 뭐 시작해요. 이해 못할 것만 찾고 있는 건. 이 문장 나왔잖아. 도저히 내가 이해 못할 문장. 거봐, 나는 도전 난안 끝까지 돼. 못 읽을 거라고 생각했잖아. 그렇군요. 거봐, 진짜 그 말씀 들으니까 제가 그랬던 그 경험이 생각이 나네. 올해도 시도해봤는데 역시 안 되는구나. 이래서 좌절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맞네요. 이 대목에서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일단 자신감을 갖자.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 문장이 이해 안 되면 과감히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지나버리. 우리 대화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선생님과 제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잖아요. 제가 하는 말 모든 문장을 다 100% 이해하셨나요? 그건 아니지만. 그쵸. 네.
중간중간에 이 사람 뭔 말이야? 이거 무슨 소리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고 그렇죠. 어떤 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것도 있고 대화라는 건 그렇게 이루어지고 우리는 대화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어떤 문장들은 100%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맥락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좋죠. 대화를 이해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책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다. 중간에 어떤 문장, 이해하지 못하는 문장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거기서 그 이해하지 못한 문장을 만났던 걸, 와, 증거를 찾았네. 내가 못 읽으리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래, 사람이 대화를 하면서도 나 무슨 말인지 모르는 순간도 있는데 내가 그거 넘기면 맥락들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하고자 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책이란 것도 중간중간 어떤 경우에는 문단이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문단이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단어 하나 자체가 이해가 안 되기도 하지만 그것들은 좀 가볍게 툭툭 넘겨야 되는데. 넘기는. 또 우리는 완벽주의자들이잖아요. 그 우리가 왜 못 넘기는가는 자신감이 없는 데다가 퀴즈식으로 공부를 하는 습관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시험에 꼭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 야 대목에- 이거 시험에 나올지도 몰라.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이 마음이 이 아직까지 대목에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단거의 시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책을 읽을 때 마치 언젠가 내가 책을 읽고 나서 시험을 볼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러네. 시험 준비를 하는 마음으로 아니 나이 찍는 50이 거예요. 넘어서도 제가 그러고 있는 거군요. 그러면 책 읽는 엄청난 재미가 거네. 없어요. 아. 근데 우리가 교양을 쌓는 목적은 시험 봐서 시험에서 A 받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건 아니죠. 아니죠. 교양 독서를 아니죠. 하겠다고 네.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될까라는 질문 때문에 책을 읽는 건데 그러네. 그 방법을 없애야 되고요. 시험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험 공부하듯이 책을 읽지 말아야 되고요. 넘어가자. 두 번째 방법은 고전은 우리가 살았던 시대와 고전이 만들어지던 시대가 달라요. 그렇죠. 역사적 배경이 다르죠. 그러니까 고전이니까 그리고 문화도 달라요. 문화도 다르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이슬람 문화권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죠. 이 책에 뭇가띠마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책 제목만 들어도 읽지 못할 것 같은 자신감을 읽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들지 않아요. 책 제목에서 뭔가 연상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묵가띠마. 네. 근데 이게 이슬람 문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슬람 세계의 한때의 지식의 백과사전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책이거든요. 묵가띠마를 우리가 펼쳤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나의 지적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그게 아니라 묵가띠마와 같은 책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건 묵가띠마라는 책이 만들어진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해를 못하죠. 거기서 또 좌절하잖아요. 우리한테 흥부 이야기 하나도 안 어렵죠? 그건 어린아이도 이해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외국인들한테 흥부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하면 제비 이야기, 박타는 과정을 설명하려고 하면 우리 이만큼 설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은 한국 문화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는 우리는 춘향의 이야기 그냥 설명 없어 다 알지만 고전은 우리와 다른 문화권과 다른 역사적 배경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바로 그런 맥락들이 들어가 있어요. 배경을 몰라서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을 공부하고 봐야 되나 하는 부담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 배경 지식이 있으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고 난해한 것처럼 느껴졌던 텍스트도 갑자기 독해가 되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러면 배경 지식을 넓히려고 하면 어떤 게 필요하느냐? 이런 책을 미리 읽어보시면 돼요. 그럼 배경 지식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요. 우리 교수님이 아주 친절하게 잘. 그렇군요. 이슬람 문화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 묵가띠마를 읽을 때 어려웠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질문을 던져봤죠. 왜 내가 이걸 이해 못할까? 원인은 간단했어요. 배경 지식이 없네. 배경 지식이 없으니 묵가띠마를 이해 못하는 건 당연하지. 그러면 원인이 밝혀졌으면 바로 처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경 지식을 만들자. 그래서 저는 묵가띠마를 읽기 전에 저한테 부족한 이슬람 문화에 대한 배경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책들을 읽었죠. 교수님이 읽고 그 안에 공유해 그 주시니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편하게 네. 읽을 수 있는 네. 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일종의 고전에 대한 가이드북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문제예요. 이런 거. 고전은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우리랑 다르고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배경 지식이 없이 읽게 되면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러니 고전을 잘 읽기 위해선 그런 문제들을 돌파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우리의 감각으로 만들어진 가이드북을 읽으면서 고전을 같이 병행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보니까 이 여기서 소개한 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책을 뭐 요약해서 핵심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절대 안 책을 되죠. 읽게 하고 또 읽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의 가이드, 네. 어려움을 풀 수 있는 네. 가이드를 제시하는 네. 거니까. 그런 이유로 이렇게 쓰셨군요. 아, 고전에 관해서는 수많은 거짓말들이 있잖아요. 읽은 척하는 거. 그러니까요. 저는 저는 이걸 보면 여기 있는 12권의 책을 읽은 척 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읽은 척 할 수 있도록 책 내용을 요약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으실 수 있도록 제가 먼저 읽으면서 터득한 책을 읽는 노하우에 관해서 쓴 것이지 그 책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입에 떠먹여 주는 거는 아니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교양은 자기가 노력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학교의 커리큘럼이라는 게 이제 완전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학교 이름도 제가 생각학교. 생각학교. 이게 사실은 그 교수님이시지만 우리 지금 노명효수 아주대에서 사회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또 니은 서점이라는 독립 서점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많은 시청자분들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왜 니은 서점이란 걸 세운 거고 니은 서점은 이름은 왜 어디서 유래된 겁니까? 그러니까 은평구의 독립서점으로 니은서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니은서점을 만든 이유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토, 어떤 삶의 좌우명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면 속담으로 표현하면 배워서 남준다. 배워서 남준다. 그 지식은 공유될수록 그 지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더 커진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회학이라는 학문을 하고요. 사회학이라는 학문은 한 개인이 출세하고 잘나고 돈 벌기 위한 노하우를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라 사회학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괜찮은 사회와 세상 속에 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게 사회학이라는 학문이에요. 사회학이라는 학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유한 성격을 한마디로 아주 압축적으로 얘기한다면 공공선에 대한 깊은 관심이죠.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이 무엇일까를 탐구하는 게 사회학이라는 학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사회학을 학교 안에서만 머물러서 사회학이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캠퍼스는 장벽이 있으니까요. 심리적 장벽이 있잖아요. 뭐 보시는 분들 대학교 졸업하시고 나서 대학교 언제 또 가보셨습니까? 아이 졸업했을 때. 잘 안 가죠. 때. 그러니까 대학은 분명히 심리적 장벽이 있거든요. 근데 사회학이라는 학문은 이렇게 배워서 남줘야 하고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이 무엇일까를 함께 고민하는 학문인데 그러다 보니 제가 사회학이라는 학문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캠퍼스 외부에 이런 질문들을 함께하고 이런 질문에 대해 함께 궁리하고 나름의 최선을 답을 내리려고 하는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어요. 그게 저한테는 서점이었죠. 그래서 니은 서점이. 니은은 뭡니까? 노씨라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제가 하면 기억 서점이고? 네, 단박에 맞춰주셨는데 또 어떤 맞군요. 분들은 그 니은 서점은 저희 노씨에서 니은에서 따왔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일종의 B급 철학. A, B, 기억, 니은이니까. 너무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이거 어떤 마이너 지향이라는 의미로 니은이라고 기억이라고 짓지 않고 니은이라고 지은 이유가 그렇지 않은 그런 이유 때문 아닌가요?라고 생각해 주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더 좀 멋지네요. 네, 제가 이 니은 서점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보다 더 적극적이고 더 멋있는 해석을 해주시는 분들. 근데 노씨 서점보다는 훨씬 더 세련되긴 했어, 니은 서점이. 근데 이제 그러니까 메이저뿐만 아니라 마이너도 우리가 포괄할 수 있는 공간이다 해서 니은이다. 네. 그것도 되게 좋은 해석인. 뭐 이러다가 잘 될지도 몰라 니은 서점이라는 책도 내셨잖아요. 네. 제가 얻는 기쁨이 있어요. 서점에서. 어떤 기쁨이냐면 제가 서점에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인터넷만 보고 있거나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 소식을 접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세상엔
다 돈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만 넘쳐 흐르는 것 같고 어느 누구도 선함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 다 악한 것 같고 세상 사람들 다 한번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라 너를 그냥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뭔가 이렇게 날이 서 있는 듯한 사람들만으로 이 세상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맞아요. 근데 정작 제가 서점에서 만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사람이죠. 있을까?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게 뭘까? 여전히 선한 마음과 나만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우리 공동체에 대한 생각들을 포기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 실제로 있다라는 걸 제가 제 눈으로 확인하는 게 니은 서점에 서점이거든요. 모이고 계시는군요. 네. 우리 생각학교에 모이시는 분들도 바로 그런 분들이고요. 거기서 오는 장사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독립서점 운영은 결코 쉽지는 않지만 장사 이외의 장사로서 환원될 수 없는 만족감, 삶의 사명감, 의미를 서점에서 느끼죠. 여전히 이 세상엔 보다 나은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 서점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서점에 오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나만 책 읽는 줄 알았다. 나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우리 공동의 문제, 그러니까 환경에 대해서, 우리 지구의 미래에 대해서,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각종 부당함에 대해서, 불평등에 대해서 이건 나만 혼자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서점에 와서 가장 기쁜 건 나만 혼자 이런 게 아니었다. 동지를 만나게 네.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타인의 그런 존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용기를 불러주고 그런 용기를 얻게 되면 사람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고 했다가도 나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했다가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나만 혼자 이렇게 사는 그렇죠. 바보 같아. 쉽지 않죠, 그러면. 나도 이제부터 바보 안 할래. 나도 이제 악착같이 살 거야라고 맞아요. 악한 마음을 먹게 되는데 서점에서 생각학교에서 이렇게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아,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갈 수 있구나. 아직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진짜 중요한 거. 희망은 여전히 있다. 이걸 저도 서점에서 매번 확인합니다. 공감이 되는 게 우리가 뭐 온라인이지만 저희도 새밭이 대학이라는 걸 하면서 이거 사실은 먹고 사는 데는 좀 필요 없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교양이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거라면 필요한 이야기지만 뭐 우리가 뭐 돈 버는 방법이나 기술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맨 글쓰기, 책 읽기 이런 거 하니까 근데 그분들이 모여요. 뭐 수료식 때나 어떤 모임에 그러면 서로 확인을 하는 거야. 너무 기쁘시죠. 너무 기쁜 거야. 그들도 그러는 거지. 이런 것에 우리가 돈을 쓰고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나? 이러고 있다가 만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음에도 해야지. 그렇죠. 그 사람들하고 다음에도 해야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공감이 가네요.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자면 요새 뭐 인공지능의 시대 막 AI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양 공부? 교육? 이것과 관련지어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사람답게 만드는 교양 이런 것도 어떤 의미를 새롭게 가질까? 어떤 역할을 할까? 이런 게 좀 궁금해져요. 교수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새 이 AI 열풍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그 인공지능의 출현 그리고 각종 뭐 생성형 AI에 대한 깊은 관심은 저는 꼭 이렇게 부정적이거나 디스토피아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생성형 AI가 해내는 것을 보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던지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제 단순 암기는, 단순 정보의 검색은 인간보단 AI가 더 잘할 시대가 이미 열렸죠. 우리 단순 기억력 정말 형편없잖아요. 그렇죠. 전화번호 몇 개 외우세요? 제 것만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배우는 숫자는 저희 집 들어갈 때 현관키 비밀번호, 저도요. 제 전화번호, 네. 제 주민등록번호 위에는 어떤 숫자도 외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단순 기억은 우리가 이렇게 쇠퇴했어요. 근데 왜 단순 기억을 우리가 이렇게 단순 기억이 없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건 우리가 이런 기기에 의존하고 있고 기기를 활용하면 인간의 단순 기억이
낮아졌다고 해서 그걸 세상이 망하거나 세상이 멸망으로 가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가만 정리가 된다고 하면 해결되는 문제이죠. 근데 인간의 지식이라는 건 이렇게 단순 암기형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삶의 지식이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물건을 사는데 그 물건을 최저가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건 약간 제가 볼 때 그거는 정보형 지식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 물어보면 네,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그렇죠. AI에 물어보면 그걸 우리가 그걸 굳이 알고 있거나 그걸 항상 외우고 있거나 그럴 필요는 없죠. 근데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 중에서 저는 교양이라고 부르는 건 무슨 삼지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삼지식은 뭐냐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식이에요. 그걸 알게 됨으로써 내 삶에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가 있다면 어떤 지식을 알게 됨으로써 이전과 이후가 내가 달라졌다면 나를 변화시키는 내 영혼을, 내 의식을, 내 마음을 좀 더 긍정적인 쪽으로 변화시켰다라고 하면 전 그런 형태의 지식을 삼지식이라고 부르고 싶거든요. 삼지식. 오히려 생성형 AI가 던져지는 질문은 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인간에게 삼지식은 무엇일까? 삼지식은 어떻게 획득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오히려 생성형 AI가 더 급진적으로 던져주고 있고요. 생성형 AI가 없을 때 우리는 지식을 대부분 정보 지식이라고 생각했고 지식을 쌓는다라는 걸 막 외워가지고 뭔가 그야말로 매뉴얼에 해당되는 걸 습득하는 걸 인간의 지식이라고 생각했었죠. 근데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인간만이 그것만 해서는 생성형 AI보다 오히려 못하다라는 현실적인 위험을 그대로 보여줬죠. 그럼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다고 하면 인간이 지식을 쌓는 방식이 지금처럼 어떤 정보 지식의 형태들이 아니라 삼지식의 형태에 관한 질문을 던져야 하고 인간은 삼지식을 어떻게 하면 두텁게 할 수 있을까? 그 문제 고민하는 것. 이게 생성형 AI 시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러네요.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식의 방향성을 좀 바꿔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걸 AI가 또 도울 수도 있다 이런 거.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들은 뭐 어떻게 보면 좀 나이 들어가고 있는 뭐 인구 피라미드로 보면 좀 중위층에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저도 그렇고요. 이 나이 들수록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흔히들 사람이 나이 먹어가면서 나타나는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는 자기도 알게 모르게 고집이 세진다는 거죠. 고집이 세진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호기심이 없어진다. 그 내가 알고 있었던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맞아요. 근데 세상의 변화는 매우 빠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만으로 세상을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은 빨리 변했는데 세상은 변했는데 그 이전에 변하기 이전의 세상을 토대로 내가 알고 있었던 것만을 가지고 변화된 세상을 평가하고 바라보니까 고집스럽게 보이는 저는 책을 읽는다라는 건 독서를 한다라는 것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독서는 끊임없이 인간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요. 그리고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걸 의심하도록 만들고 나의 관습에 따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관습 때문에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생각 방식들을 제시해 주는 게 책이기도 하고요. 그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이 오히려 독서를 해야 하는 이유는 나이 먹을수록 혹시 나 더 고집스러워지지 않을까? 꼰대 소리 듣지 않을까? 나 세상을 너무 편협한 시각으로 보는 거가 걱정돼. 그걸 걱정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그걸 교정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의학적 처치도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책을 혼자 읽기가 쉽지 않은 시대인데 책은 과연 같이 읽어야만 할까요? 아니면 혼자 읽어야만 할까요? 물론 둘 다 병행하다고 하더라도 같이 읽는 활동을 좀 더 해야 된다라고 좀 추천을 해주시던지. 저는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책이에요. 사물은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물을 보면서 이쪽을 중심으로 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여기를 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걸 중심으로 보기도 합니다. 동일한 책을 읽고 독서 모임을 해보면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다 같은 책을 읽었는데 다 다른 말을.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말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분이 그 책에서 집중했던 영역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동일한 책을 보고 요걸 집중해서 보고 이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요 얘기를 한다면 책을 가장 풍성하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어느 누구도 전지전능하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이 저도 제가 책을 읽었다고 해서 저는 전지전능하게 한 책이 갖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저도 생각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제 습관에 따라서 제 눈에 들어오는 건 제 습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책을 제대로 읽기 위해선 나랑 다른 사고의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책을 통해서 보는 게 무엇인가를 교차시켜 보면, 그래서 그 조각들을 모아 보면 어떤 책이라는 것을 통해 책을 완성체라고 한다면 완성체로 갈 수 있는 방법은 함께 읽기죠. 그게 풍성하게 되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함께 읽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지금 병행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읽고 다시 나를 객관화시키는 관점에서 그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죠. 혼자. 네. 아. 근데 들었잖아요. 같은 책을 읽고 다른 사람은 다른 점을 주목했다라는 거. 나는 분명히 이 점을 주목했는데 그럼 왜 이런 차이가 있었을까를 다시 복습하듯이 한번 그 책을 다시 혼자 읽어보면 그때 뭘 깨닫게 되냐면 나한테 이런 사고의 습관이 있었네. 이런 사고의 습관 때문에 나는 이 구절을, 이 문장과 이 대목을 발견하지 못했네. 나를 반성할 수 있다. 나를 성찰하는 시간이 되겠네. 자기가 바뀌는 건 자기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병행해야 된다. 완벽한 독서 방법이네요. 함께 읽고 네. 혼자 다시 읽는다. 네. 이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노명훈 교수님 모시고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어제보다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세바시를 오래 하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너네는 뭐 하는 거야? 그럼 할 말이 조금 빈곤했었는데 이제 확실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세바시 인생 교양입니다. 삶의 교양, 삶의 지식을 쌓는 콘텐츠입니다. 꼭 보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노명호 교수님 교양 고전 독서라는 신간을 가지고 오늘 나머지 45분에 나오셨는데요. 앞으로 이 책 3권이 더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은 우리를 고전으로 인도하는 가이드북이 될 것이고요. 그 고전들은 삶의 교양을 우리가 쌓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실마리들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한번 2권이 나올 때 한번 또 책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하시죠. 네, 열심히 뛰어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세바시 나머지 45분의 구범준 PD였고요. 니은서점 마스터 펜더이자 사회학자인 노명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